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윤상원 기자입니다. 여러분 헝다그룹 사태에 대한 뉴스 많이들 보고 계실 겁니다.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의 거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몰락은 중국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백희영 기자가 소개할 책은 직접적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의 몰락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중국의 젊은 청년들 중 정부에 저항하는 사람들 이야기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몰락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녹여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백 기자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직독잡설 재미있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이번 주 본격 독서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백희영 기자, 남국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백희영 기자가 돌아왔어요. 이번 주도 오랜만이죠. 아니죠. 그러네요. 이번 주도는 아닌데 오랜만이네요. 그러네요. 개편을 받지 않고 네. 사러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민 기자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민 기자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하기 귀찮다는 얘기인가요? 반고가 되겠다 스스로. 그럴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조건 고정은 어쩔 수 없고요. 맞아요. 저번 주에도 재밌게 했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2주 동안? 2차 접종 맞은 분이 이제 2분이나 생겼어요. 우리 팀에도. 그쵸. 저도 오늘 맞았으니까. 어때요? 오늘? 컨디션이? 네. 아직은 괜찮아요. 팔이 조금 아파. 그거 말고는 없는 거. 1차 때 엄청 고생했잖아요. 1차 때 엄청 고생했고 2차 때는 아직은 모르죠. 솔직히 새벽 되어야 아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이거? 그래서 약간 무서워요, 지금. 녹음까지 버텨주시고. 그러니까 녹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맞아요. 가서 맞고 싶습니다. 2차 언제 만나요, 남국 기자? 저는 다음 달 18일 그때 맞습니다. 뭐 땡겨진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전 땡겼어요. 오늘 자녀 백신으로 땡긴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녀 백신 클릭하려고 좀 다시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거 나도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우리가 이게 코로나 타령을 매번 오프닝할 때마다 했는데 드디어 이제 조금 셋 다 백신 완료를 향해 가는. 그러니까. 드디어. 그러니까요. 진짜. 그리고 추석이었잖아요. 또 지난주. 맞다. 그렇죠. 추석을 저희는 또 저희의 그 당근마켓 이야기로 뜨겁게 달구고. 맞아. 되게 맞아. 들어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네, 기분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제가 이번에는 참여를 안 하고 저도 그냥 듣기만 했잖아요. 청취자로서 이제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용이. 우리가 일로 안 하고 들어보면 재밌나 봐 훨씬 더. 그러니까 이번엔 또 걱정되네. 그거에 비해서 오늘은 막 약간 조금 더 무거운 이야기여가지고. 백희영 기자가 잘 소개해주겠죠. 전문 분야니까 또. 그러니까요. 중국통이니까. 자, 그럼 이제 책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오랜만에 돌아온 백희영 기자가 소개하는 책이 뭔가요? 오늘 책 제목은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편지 제목 같은데. 굉장히 서정적인 거. 그러니까. 서정적이죠. 서정적이에요? 책 내용도 조금 서정적일 수는 있어요. 조금 슬프면서도 그런 내용인데 네. 저도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외교나 아니면 중국처럼 약간 국제 관계에 있다 보니까 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관련해서 미국 정책을 좀 다뤄볼까 아니면은 헝다그룹하고 관련해서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다가 그 알라딘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발견한 책인데 이게 되게 따끈따끈한 8월에 발간된 책인데요. 지난달이네요. 네. 그런데도 이제 순위권에 올라와 있기도 하고 네. 또 블로그 찾아보니까 서평도 많고 또 그 일간지들마다 또 서평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목이 궁금한 게 중국 친구들이면 중국인이 쓴 책인가요? 아니요. 한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한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네, 한국 사람이 사라진 중국 친구들을 기리면서 쓰신 책인 거죠. 와, 슬프다. 그러니까 되게 근데 제목을 되게 잘 서정적으로 짓긴 했네. 그러니까 그쵸. 한국인이 중국인이었으면 사실 이렇게 뭐 약간 사라진 나의 동무들에게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동무들이라니. 그러니까 아니, 중국 분이면 못 쓰지 않았을까요? 그 책을 쓰기가 좀 어려웠겠죠?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읽어보니까 이게 왜 인기가 많은 책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딱 이게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을 만한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었습니다. 저희가 또
자주 다룬 주제가 중국에 대한 공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의 중국 주식 폭락 소식도 전해드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헝다그룹을 하면 나는 남궁민 기자만 생각나. 아니 저희 저번 녹음할 때 중국 주식 마지막에 이제 제가 중국 주식을 모두 엄청난 손실을 보고 나온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지 않는데 어떤 분이 중국 주식 크크크크라고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유일하게 답글을 안 달았더라고요. 아 제가 달았습니다. 제가 달았어요. 청취자분들께 웃음이라도 남겨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처음에 안 달아서 심술이 났구나 싶었는데 아니죠. 그게 아니었구나. 뭐 다 저는 뭐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아니 그럼요. 이미 뭐 그렇게 된 걸 어쩌겠습니까? 근데 뭐 이러면서 중국과 저희가 더 가까워져 가는 게 아닌가. 오늘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헝다그룹 얘기는 이따 남궁민 기자가 조금 더 다뤄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그 네. 부분은 제가 공부하고 따로 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즘 이제 중국의 청년들 얘기로 좀 돌아가 보자면은 네. 사실 중국 청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중국 청년이요? 엄청 이미지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공격적이고 그죠? 그죠. 좀 그러니까 중국판 국뽕 세대죠. 맞아요. 그런 민족주의 뭐. 맞아요. 그죠. 뭐 약간 사상으로 무장된 느낌이 좀 들긴 하죠. 그 얘기를 저희가 아마 뭐 언젠가 한번 했었을 거예요. 그 신홍위병이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약간 애국주의를 논하는 그런 중국 청년층의 그런 N세대들의 분노 청년으로 네 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분노 청년 얘기도 했었고 이제 그들이 미국에게 분노하는 거잖아요. 애국주의를 바탕으로. 그렇죠. 이제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그런 신홍위병 같은 이미지죠. 그 9월 초에 이제 방송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왔는데 기자랑 아나운서를 양성하는 천메이 대학이라는 중국 대학에서 네. 그 재학생 대표로 여대생이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도 굉장히 핫했었어요. 저 이거 봤어요. 이거 유상훈 기자 봤어요. 아니 못 봤어요. 저는 이거 봤는데 우리는 좀 익숙해. 왜냐면 북한을 많이 봤어 우리는. 그쵸. 그런 좀 어떤 거냐면 어떤 여자분이 나오시는데 네. 표정이 너무 밝고 맞아. 목소리 너무 낭랑하고 막 아나운서 이제 지망생일 진짜 테니까. 천연 아나운서 지망생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북한식 그 연설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막 수영님의 뭐뭐뭐 하는 그 기계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어떤 엄청 젊은 21~22살 여성분이 한 되게 건데. 예쁘게 생기신.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외신들이 클립을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뭐 로봇 같다, 이게 소름 끼친다, 뭐 조지 오웰의 1984를 본 것 같다. 그러니까 외신들은 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에서 많이 본 풍경인데 네. 외신은 중국 행사에서 그런 게 나오니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핫했죠, 그 영상이.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중국 청년들이 이제 중화민족주의, 중화주의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분노 청년, 뭐 신홍위병들이 뜬다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넷상에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는. 웨이보 이런데요. 네, 뭐 그러니까 한국을 공격하는 그런 중국 청년들. 아. 아니면은 미국을 공격하는 중국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후로 이제 보면은 당연히 빠른 경제 성장에 굉장히 고무되어 있죠. 이 친구들은. 그 80년대나 70년대 그 가난한 중국을 보지 못한 친구들이고 그리고 세계 1위를 탈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요. 미국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미국 등 이런 성장에 압도된 서구 세계가 굉장히 중국을 압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약간 뱅래시처럼 애국주의가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적이 생기니까 내부적으로 결속을 하는 그쵸, 그런 그쵸.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진핑 사상 교육이 그런 거예요. 애국주의를 계속 내세우는 그런 거죠. 근데 교육을 받은 세대인 거죠. 네, 근데 이 작가가 책에서 만난 그리고 이야기를 나눈 청년들은 그런 중국 청년들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이 노동 인권을 논하고 오와 막 페미니즘을 논하고 막 당을 비판하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만났대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신기하더라고. 대만인 아니야? 대만인 아니에요. 중국 대륙에서 만난 거예요? 중국 베이징에서. 와. 실제 노동층 청소년들을 만났는데 네네. 뭐 베이징 대학에 있는 청년들, 뭐 칭화대학 다니는 청년들 다 만났는데 네. 막 대자보 붙이고 이런 청년들을 막 만나서 이야기를 한 그런 담론 같은 거를 다룬 책인데요. 네. 근데 궁금한 게 북한이래. 중국도 그런 대자보 같은 거 붙이고 하나요? 붙여요. 많이 붙이죠. 의외다. 근데 그러니까 뭐 사실 여성주의에 대한 대자보가 많이 붙었었나? 그거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히려? 하긴 근데 공산주의는 원래 남녀평등 네, 맞아요. 원래 그거에 사상이니까. 기초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4부에서 얘기하겠지만 중국에서도 지금 여성주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대요. 진짜 의외다. 의외죠.
그래서 그거는 중국 기관지들은 보도하지 않는 내용이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룬 내용들이 대부분이 중국 기관지가 보도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고 네. 우리도 실제로 가가지고 그 청년들을 만나보지 않는 이상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일종의 저널리즘이라고도 네, 맞아요. 일종의 르포 같기도 하고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백희은 기자는 중국에서 오래 살기도 했고 중국 통이니까 근데 중국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겠네요? 없죠.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8년을 살았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 살았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살았으니까. 초중고까지 딱 있다고. 그쵸. 보잖아요. 고등학교 와, 2학년 진짜 오래 살았다. 때 왔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뭐 중국 친구들을 만나도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제가 다 큰 어른이 되어서 만난 뭐 해외 나가서 만난 중국 친구들도 꽤 있지만 네. 그 친구들은 대부분이 이제 베이징에서 살던 그러니까 계급이 노동 계급이 아니라 좀 더 뭐 공산당 뭐 간부의 자녀라던가 엘리트층 네, 청년들만 만나는 거죠. 엘리트층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 없고 근데 이분도 이 작가분 홍명교 작가분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들도 이야기를 꺼내주었다. 자기가 어떤 얘기를 꺼냈길래 그런 이분 얘기를 자체가 하는 거예요? 노동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을 이력을 좀 찾아봤는데 저서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유령 세상을 향해 주먹을 뻗다라는 책인데 네. 부제가 천만 비정규직 시대의 희망 선언이란 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노동운동을 하시던 네, 분이구나. 원래 노동운동을 하시던 분이고 실제로 노동 이슈 관련한 영화도 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독립 영화 같은 거. 그럼 이분은 어쩌다가 중국에서 뭐 몇 년을 사시고 어떻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예종을 졸업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예종을 2017년도에 졸업을 하셨는데 네. 한국예술종합학교죠? 네. 예술하시는 분들이 가는. 네. 근데 이분이 한예종이 두 번째 대학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디를 다니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작가 소개란에 보면 대학 시절에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사회운동을 해서 그때 이제 운동권에 들어갔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영화 감독이 싶어서 예술학교에 입학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원래 사회운동을 하시던 분이 중국에 가서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는 청년들을 만난 이야기를 쓴 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진짜 생각도 안 해본 게 중국에 그런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잘 우리는 생각을 못 하죠.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은 모두가 그 노동자라는 그러니까.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일하는 사람이니까 뭐 블루 컬러든 화이트 컬러든 다 노동자라는 말을 쓰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진짜 몸으로 일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이분이 담아냈고 또 그들을 지지하는 청년층. 그러니까 진짜 엘리트지만 그들을 위해 대자보를 붙이고 그들 위해 싸우는 청년들의 얘기를 막 담은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중국 대학 가보진 않았지만 네. 지금도 그런 거 가능할까요? 막 대자보 붙이고 그런 비판하고 이런 게 지금도 될까요? 붙인대요. 왠지 그런 거 하면 중국은 다 그런 거 기록 남겨가지고 남죠. 공산당 입당도 안 시키고 막 당연히 그런 거다 하지 입당은 않을까요? 못하고 이분들은 그래서 체포가 돼요 결국. 그래서 사라진 나의 중. 네, 그래서 사라졌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다. 그 중국이 사실 어찌됐든 공산당이잖아요. 시작 이름은. 그쵸. 그죠. 공산당이면 노동자 정당인 그쵸. 건데 어찌됐든 간에. 근데 거기서 노동운동을 하면 체포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진짜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 되는 순간 어떤 집합체가 되는 순간 이들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중국 정부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때 남궁민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팬덤 문화도 중국에서 엄청 그렇죠. 싫어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게 너무 큰 그 힘이 되는 순간 이제 당을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당 빼고는 어떤 조직도 용납을 하지 않겠다는 게 그런 그거라고 거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거죠. 당, 기업 뭐 이런 거 빼고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중국 내에 있다고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시민단체라는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근데 진짜 우리가 중국에서 모르는 게 많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보는 창구가 외신을 보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근데 외신이라면 영미권 외신이면 비판적인 거고 그리고 아니면 중국에서 나오는 기사들인데 그거 다 자기들이 검열을 하는 그렇죠. 거고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진짜 많은 거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많죠. 동아시아 시각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게 사실 또 다를 텐데 왜냐하면 뭐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막 와 중요하고 와 이게 특이하다고 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안 그러면 이건 익숙한 풍경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거니까요. 중국 사교육 통제할 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맥락을 모르는 서구 언론이 봤을 땐 이거는 뭐 어떻게 교육을 산업을 없애냐 난리를 치는데 동아시아적 맞아요. 전통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그게 이해 그 맥락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맞아요. 겪어봤는 일이고. 그래서 이 작가도 그렇게 얘기해요. 중국을 우리가 지금 아는 창구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그러니까 뭐 정확히 그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 중국판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거랑 그리고 또 하나는 외신이나 보수 언론을 통한 어떤 그쵸. 조명 그런 두 가지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한 욕이나 아니면은 조선족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강한 이유도 그들의 약간 실생활을 몰라서 그렇다 이런 말을 여기다 적어두셨더라고요. 그게 진짜 맞는 게 중국에 대해서 정보 창구가 진짜 제한적이라서 우리도 언론사마다 국제팀들이 중국 기사를 쓰는데 쓰죠. 제가 국제팀 그래서 있었잖아요. 국제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 결국은 그 외신이란 걸 보게 되면 외신의 한 90%는 영미권 외신이고 맞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중국어를 읽을 수 있다고 해도 중국 뭐 뭘 보겠어요. 그쵸. 걔네 기관지를 보는 그쵸, 건데 그쵸. 그럼 그 기관지에 뭐 노동 계층의 이야기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대만 쪽 기사들이 좀 그나마 중국 맞아요, 잘 맞아요. 전하지 않아요? 대만 아니면 홍콩. 그쵸. 근데 홍콩이 이제 저렇게 이제 돼버렸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이런 건 유명하잖아요. 근데 유명하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사실은 그거잖아요. 뭐 중국이 홍콩을 아예 합병을 해가지고 뭐 보안법을 통과시켰을 때 환영한다는 거를 일면에 내보냈으니까. 근데 그나마 유일하게 저항을 했던 곳이 빈과일보, 그쵸. 애플데일리였는데 그 대표가 이제 잡혀갔으니까. 네, 애플데일리가 폐간이 됐잖아요. 그쵸? 네, 그죠. 그거 보면 참 그러니까 어떤 그 대만도 근데 결국은 엄청 적대적인 나라인 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런 제가 어떤 중국 연구원 학자분을 통해서 이제 이런 책들을 국내에서 번역된 책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판매가 별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책들 좀 접하는데 중국인들이 쓴 책이 있어요. 또 팬데믹 이후에 뭐 중국 현실 뭐 이걸 그 중국 학자 10명 몇 명이 쓴 글을 모아서 낸 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팬데믹을 보는 중국인들의 시각이 담긴 책을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 자기들도 그런 문제를 다 알더라고요. 처음에 우한 폐쇄가 이게 맞았느냐, 당의 이런 통제가 너무 강해지는 추세에 대해서 뭐 어떤 걱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도 다 당연히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소스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그렇죠. 출판물이 제한적인 게 아니면. 통제를 하니까. 근데 그 대자보 문화를 왜 물어봤냐면 네. 제가 또 이러면 또 말레이시아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말레이시아 대학에 있었을 때 또 얘기 안 해? 네, 그러니까 한 3년 있었던 것 누가 같아. 보면은 거의 한 박희영 기자만큼 살다 온 줄 알고 6개월 있다 왔지만 근데 신기했던 게 거기 말레이시아는 어찌됐든 민주주의를 한 나라고 소득도 높은 나라인데 거기 제가 갔때가 이제 말레이시아의 서울대였거든요. 네. 학내에 대자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한 장도 붙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뭐 그런 모임 뭐 시위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좀 그걸 보면서 근데 거기도 어쨌든 약간 권위주의적인 나라긴 한데 국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저는 대자보가 자유롭게 붙는 것도 이게 또 한국 정도 돼야지 가능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베이징 대학도 대자보가 붙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최근 일이고 그래요? 30년 동안 안 붙었었대요. 그랬다가 이제 페미니즘, 그 미투 운동 때문에 대자보가 붙었어요. 진짜 몰랐다. 중국에서 그런 운동이 있는지. 그러니까요. 전혀 저는 중국에서 미투 운동이 있다는 거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크게 있었다는 거를 이 책을 보고 알았고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귀한 이게 좀 진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은 게 또 우리가 중국을 가자고 해서 또 만나는 건 관광객이나 외국인이 와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요. 우리가 왜 파리 왜 보름 살다 온 사람이 보는 파리랑 프랑스인이 사는 파리는 전혀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관광객들이 서울 영상 찍어서 올린 거 보면 저런 데가 있었어? 저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좀 이게 책이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대신 이제 붙으면은 얘네는 뭐가 있냐면은 학교 내에 학공, 쉐공이라는 그런 그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학생 공작 이라는 줄임말인데요. 네. 중국 대학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 지침에 따라서 학생 사상 교육하고 일상 관리하는 그런 공작원들이 학교마다 배치가 돼 있어요. 선도부네, 선도부.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인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근데 이제 이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그 사상에 어긋나는 대자보가 붙었다 하면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와, 너 이렇게 해서 너 여기 졸업이나 할 수 있겠어? 너 베이징대나 이렇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너 니네 엄마한테 불효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나온 얘기가 그 대자보를 붙인 사람의 엄마가 이 학생 그 쉐공 학공이라는 그 공작원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 여자 학생한테 무릎을 꿇고 같이 죽자고 막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이것도 정말 동아시아적인 풍경이다. 그러니까 정말 동아시아적이지 않아요? 약간 우리는 딱 유교 상상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작가분은 제가 보니까 이제 2018년도에 중국을 가셨는데 왜 가셨냐면 사회운동에 조금 지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내내 사회운동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술학교를 가셨다가 그 영화 같은 걸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너무 그 지쳤다고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지치셨을까? 한두 명씩 떠나가고 한두 명씩 외압에 굴복하고 뭐 한두 명씩 생계가 힘들어지고 이런 선배들도 되게 눈에 초점이 없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약간 번아웃 온 내 상태였을 때랑 비슷한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니까 사람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 했는데 그게 이제 그냥 중국이었던 거예요. 중국어도 좋아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냥 끌리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는데 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작가분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는 83년생이세요. 83년생이시면은 저보다 8살이 많은 건가? 그러니까 30대시네요. 아무튼. 30대. 42한데 네, 진짜 네. 친구들을 만나고 오신 거죠. 그러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이 활동가고 지금은 그러니까 이분이 뭐 꼰대처럼 가가지고 그 중국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그래 난 너 아버지 뻘 되는데 무슨 생각하는지 들어보자가 아니어서 오히려 더 말이 통했던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386 세대도 아니고 뭐 박정희 뭐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에 돌을 던지고 이제 민주화 시위를 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세대인데 이제 대학교 학생회를 하면서 사회 운동을 하다가 지쳐서 중국에 간 분이라는 점에 있어서 좀 어쨌든 2030 그쵸. 시선으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중국의 뭐 그런 노동 운동을 바라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일단 시간 다 돼서 2부에서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책 내용을 한번 2부에서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